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My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엑셀도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실행 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ySQL 아파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MySQL 스타트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저희 컨피그를 보시면 my.ini라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XAMPP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My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엑셀도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실행 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ySQL 아파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MySQL 스타트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자, 여기 컨피그를 보시면 my.ini라고 있습니다. 컨피그를 보시면 my.ini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이거 문서 하나가 열릴 텐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자, 문서 하나가 열릴 텐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MySQLD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대괄호 치고 자, 그럼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 밑에 공간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자,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에서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ID랑 포트가 이렇게 둘 다 떠야 돼요.
추가를 해주고,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ID랑 포트가 이렇게 둘 다 떠야 돼요. 자,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XAMPP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My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엑셀도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실행 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ySQL, 아파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MySQL 스타트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자, 여기 config를 보시면 my.ini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이거 자, 문서 하나가 열릴 텐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MySQLD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대괄호 치고. 자, 그럼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 밑에 공간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자,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에서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스타트.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ID랑 포트가 이렇게 둘 다 떠야 돼요.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자, 그래서 3306이라는 포트랑 PID는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근데 3306은 다 똑같이 떠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고래 한번 킬게요. 만약에 안 켜져 있으면은 윈도우 키 눌러서 보시면은 SQL YOG라고 있을 거예요. 실행해서 새 연결,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시고요. 따로 건질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저장 예. 자,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XAMPP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 패널이라는 거 있을 겁니다. 요거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뜨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My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엑셀도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실행 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ySQL, 아파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MySQL 스타트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자, 여기 config를 보시면 my.in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어주세요. 이거 자, 문서 하나가 열릴 텐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MySQLD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대괄호 치고. 자, 그럼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 밑에 공간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자, 이게 뭐냐면 그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자바에서 대소문자 구분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ID랑 포트가 이렇게 둘 다 떠야 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데이터베이스, DBM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줄여서는 DB라고 많이 부르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또 글을 쓰고 또 누군가의 컨텐츠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일련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로그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 그 개인 정보 또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할 때의 이 의미는 같은 출처나 혹은 같은 목적, 같은 서비스 안에서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직화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쌓여 있다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얼마나 있는지 재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신속하게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잘 조직화된 데이터들은 내가 찾으려는 데이터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데이터가 중복돼서 생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데이터의 불일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된 집합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조직화된 집합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때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또 사용이 될 때 이거를 전자적으로 저장된다고 또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조직화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DBMS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는 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또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거를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DBMS는 뭐가 있냐면 포스트그레스QL, MySQL,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 서버, 이런 DBM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BMS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DB를 정의하다 보면 부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도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원래의 이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그 사진의 포맷은 또 무엇인지,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렇게 그 사진과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도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카탈로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카탈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데이터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제약 조건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또한 DBMS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DBMS,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를 읽다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서를 읽을 때 문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나 또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니까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쿼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쿼리를 받아서 일단 그 쿼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분석을 하게 되고, 쿼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이제 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알아야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럼 그 부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요청받은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테이블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용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트캠프는 반신반의였던 것 같아요. 네. 100일을 하드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뭔가를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개발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도 되지만 좀 의심이 되는 면도 많았죠. 그래서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이제 현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뭐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프론트 백엔드 다 같이 협업해서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뭔가 현업에서 바로 협업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처음에 부트캠프에 대해서 가졌던 약간 그런 의구심에 비해서는 훨씬 되게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좋은 분들이 많이, 또 요새 대개발의 시대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채용을 고민하시는 분들, 개발 직군에 항해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해 전에는 옷을 팔았습니다. 이제 쇼핑몰도 좀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공부 시간인가? 접속 시간이 기록되는데 제가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했었는데 거의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그거 하러 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그거 켰던 것 같아요. 씻고 밥 먹는 시간 빼고 99일 동안 거의 그런 텐션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막 확실한 게 없거든요. 다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게 없는데, 이건 뭔가 내가 입력하면 결과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데 혹은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모델은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혹은 원하는 추상화 수준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모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추상화할지 그 추상화 수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각각의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은 DB에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들도 포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DB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DB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이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제약상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컨셉추얼 혹은 하이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로지컬 혹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한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혹은 로우 레벨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각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먼저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를 추상화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하여 기술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이 뭐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엔티티와 그리고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엔티티와 그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E와 R은 엔티티의 E와 릴레이션십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 설명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정보와 그리고 그 책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와 북은 각각 엔티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들의 관계는 학생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드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마다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공이나 이름, 학년 등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엔티티의 속성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컨셉추얼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추상화해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혹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DB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그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델이 실제로 저장 장치에 어떤 구조로 저장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특정 스토리지에 종속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어느 정도 추상화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백엔드 개발자는 이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기서 릴레이션이라고 함은 쉽게 설명해서 이 테이블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로우가 있고 또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는 똑같이 이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데이터 각각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컬럼은 그 데이터의 속성, 어트리뷰트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는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 말고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객체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들도 대부분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 또 MS SQL 모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인데요. 얘도 어쨌든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DBMS는 모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그만큼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볼게요. 얘는 컴퓨터에 데이터가 어떻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의 순서, 또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과 밀접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세스 패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얘는 데이터의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구조체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계할 때 정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이 스키마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이게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스튜던트와 북이 있고, 그리고 각 스튜던트와 북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어떤 애트리뷰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구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꽤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어요. 데이터가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의 각 시점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의미가 데이터베이스 스테이트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어는 또 어떻게도 불리기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집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살펴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왜 존재하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분리시키는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구조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뀔 때에도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는 세 가지 레벨이 존재를 하고요. 이 각각의 레벨마다 스키마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스키마들이 있냐면 익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 혹은 유저 뷰라고 하는데요. 얘는 익스터널 레벨 혹은 뷰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컨셉추얼 스키마는 컨셉추얼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고, 인터널 스키마는 인터널 레벨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키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스키마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인터널 스키마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가장 가깝게 있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때 피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나 실제로 저장될 때 사용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인덱스로 대표되는 액세스 패스 등등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는 내용을 기술하는 스키마가 이 인터널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익스터널 스키마를 살펴보면 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뷰라고도 합니다. 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혹은 유저 뷰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면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 특정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알려줄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숨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익스터널 스키마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초창기 아키텍처는 이 인터널 스키마와 익스터널 스키마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각각의 유저마다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인터널 레벨에서도 점점 더 중복되는 데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니즈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은 데이터를 포함함에도 조금씩 다른 인터널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포함하는 여러 스키마들이 생기니까 점점 관리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브리치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 컨셉추얼 레벨에서의 컨셉추얼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터널 스키마를 한번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스키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에 관한 내용은 이 스키마에서는 숨기게 되고요. 대신에 논리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데이터 타입, 그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십,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오퍼레이션과 데이터들의 제약사항을 걸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한 게 이 컨셉추얼 스키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목적이냐, 안정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을 독립시켜서 어느 한 레벨에서의 변화가 상위 레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3 스키마 아키텍처가 사용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널 스키마에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변경 때문에 컨셉추얼 스키마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이 컨셉추얼 스키마와 인터널 스키마 사이의 매핑, 이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컨셉추얼 스키마의 변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익스터널 스키마가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에 이 둘 사이의 매핑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널 스키마가 바뀌어도 컨셉추얼 스키마는 바뀌지 않게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런데 반면에 이 컨셉추얼 스키마가 바뀌어도 익스터널 스키마는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까다롭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대부분의 DBMS는 이 3레벨을 완벽하게 혹은 명시적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3 스키마 아키텍처를 따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각각의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은 인터널 레벨에만 있다라는 것,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줄여서 DD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얘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죠. 이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컨셉추얼 스키마뿐만 아니라 이 인터널 스키마까지도 포함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DDL은 컨셉추얼 스키마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터널 스키마는 따로 언어를 가지고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를 정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언어인 스토리지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SDL이라고 합니다. 얘는 인터널 스키마,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인터널 스키마를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이 SDL이 거의 없고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인터널 스키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 Definition Language입니다. 줄여서 VDL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ternal Schema,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External Schema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BMS에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DDL이 VDL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데피니션 랭귀지로는 DDL이 대부분 모든 것들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가 있는데요. 줄여서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는 등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가 이 DM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언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언어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DBMS는 DML, VDL, DDL이 따로 존재하기보다 통합된 언어로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 SQL입니다. 이 SQL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이 SQL이 DML, VDL, DDL 역할을 모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영상들에서 우리는 이 SQL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years ago, I was basically unemployed. A wanderer with no 탐폰, 해피먼데이인지 확인해 봤어요? 그게 뭔데요? 100% 유기농 순면, 날개형에 다양한 사이즈까지. 질에게 좋은 탐폰이 나에게 좋은 탐폰. 해피먼데이 이지 탐폰. 아직도 그때가 생생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의 기본 개념과 DB 구조를 정의하는 SQL의 기본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SQL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얘는 Relational DBMS의 표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SQL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활용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SQL은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는 그 종류에 따라서 DDL, DML, VDL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 SQL이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QL에는 주요 용어가 있는데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불리고요. 마찬가지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애트리뷰트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컬럼이라고 불리고요. 튜플이라고 불리던 것은 로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불리던 것은 똑같이 도메인으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SQL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딱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QL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튜플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 멀티셋이라는 게 셋이랑 다른 점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에서 이 릴레이션, SQL 용어로는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에서는 각 튜플이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릴레이션이랑 차이입니다. 그리고 SQL과 RDBMS에 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요. SQL이 물론 표준이에요. 이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표준이긴 한데 표준 언어지만 실제 구현의 강제는 없기 때문에 RDBMS마다 제공하는 SQL의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Oracle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Postgre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RDBMS의 SQL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IT 회사 관련돼서 RDB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IT 회사에는 부서가 있고 또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RDBMS는 MySQ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이라는 것은 표준 언어이지만 RDBMS가 구현할 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제를 MySQL이라는 RDBMS를 통해서 이 SQL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RDBMS에도 최대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SQL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SQL들이 100% 호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충 이런 게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자가 현업에서 사용하게 될 RDBMS나 혹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RDBMS에서 비슷한 SQL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MySQL은 여러 가지 DB 엔진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InnoDB이기 때문에 이 InnoDB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맨 처음 MySQL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 MySQL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show databases라는 이 명령을 날리게 되면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명령어는 어떻게 하냐면 create database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지어주고 싶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IT 회사 관련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compan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전달이 됐고요. 다시 그러면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명령을 아직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혹은 현재 내가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알고 싶을 때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즉 select database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명령어를 날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날렸을 때 지금 null이라는 값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s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use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use 뒤에 company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는 응답이 왔죠. 그리고 잘 선택이 됐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select database라는 명령어를 다시 수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company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null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company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된 혹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company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drop 데이터베이스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company 데이터베이스 위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 바로 앞에서 봤었던 그 키워드가 있고 또 스키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MySQL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가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Create Schema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RDBMS에서는 이 스키마의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ostgreSQL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스키마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각각의 테이블을 정의를 할 텐데 이 테이블은 결국 이 스키마에 소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SQL이 아니라 다른 RDBMS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키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스키마가 정의가 되고 이 스키마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T 회사의 RDB를 만들 겁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원들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T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서를 나타내는 디파트먼트, 그리고 직원을 나타내는 인플로이,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workson이라는 그런 테이블들을 각각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여기에 id라고 되어 있죠. id에 언더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언더바가 있으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죠. 프라이머리 키는 그 테이블의 각각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id가 있고 또 그 부서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me, 그리고 그 부서를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의 id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리더의 id는 바로 아래 테이블에 employee의 이 id를 레퍼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employee를 살펴보면 얘도 직원들마다 id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생일, 그리고 성별, 직군, 연봉, 그리고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ID,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서 봤었던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프로젝트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도 아이디가 있겠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들을 식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또 있을 거고 그 프로젝트를 또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의 아이디를 저장하는 컬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와 또 끝난 날짜 혹은 끝나기로 예정된 날짜를 저장하는 또 컬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리더 아이디가 바로 위에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이 workson이라는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는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인플로이 아이디가 저 위에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할 거고요. 프로젝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를 참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우선 이렇게 스키마부터 전체적인 구조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SQL을 통해서 지금 이 네 가지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문법은 이렇습니다. create 테이블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끝에 괄호를 닫고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명령이 끝이 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줘야 되고요. 지금 저는 실제로 터미널에서 표시되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화살표는 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타이핑할 때는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실 때 실제로 SQL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SQL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생성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안에 바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라인은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애트리뷰트 네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라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디를 지정하고 네임을 지정하고 또 리더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애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에서 숫자부터 살펴보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부동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고정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수부터 살펴보면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5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타입이 있고요. 그 타입마다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QL을 구현하는 RDBMS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TinyInt나 MediumInt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에서는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SmallInt 혹은 Int 혹은 BigInt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RDBMS마다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 소수점 방식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살펴볼 고정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4바이트나 8바이트로 나눠지는데요. MySQL에서는 4바이트가 플롯이고 8바이트는 더블 혹은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 소수점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정확하게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장을 할 건데 돈처럼 정확하게 저장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고정 소수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고정 소수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데시멀 타입과 누머릭 타입이 있습니다. SQL 표준에서는 이 데시멀과 누머릭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 데시멀 이나 누머릭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과 스케일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프리시즌은 뭐냐면 이 전체 숫자에서의 몇 자리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총 5자리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스케일은 뭐냐면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QL 표준에서 MySQL 말고요. 이 SQL 표준에서 이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누머릭 같은 경우에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누머릭의 프리시전이 만약에 5다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는 숫자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시멀의 프리시전이 5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도 그래도 얘는 저장을 해요. 이게 SQL의 표준 스펙에서의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이고요. 하지만 MySQL에서는 데시멀이나 누머릭이나 똑같이 엄격하게 그 프리시전의 자릿수만큼만 저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ttribute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을 살펴볼게요. 얘도 종류가 고정 크기 문자열이 있고 가변 크기 문자열이 있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캐릭터로 표시를 합니다. 캐릭터의 첫 네 글자를 따서 저는 차라고 읽는데 그래서 차라고 쓰고 그 차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질지를 이렇게 n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대 몇 개의 문자 수보다 적은 문자 개수를 가지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고정 크기 문자열은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작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스페이스로 채워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했고 그 애트리뷰트의 데이터 타입을 char4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그냥 a만 저장을 한다면 그 a 뒤에 스페이스 문자 3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한국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면 그 한국 문자 뒤에 2개의 스페이스가 추가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고고고는 4글자니까 딱 찾죠. 그리고 와우
now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문자가 3개니까 나머지 1개의 문자는 또 스페이스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로 채워져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올 때는 이 스페이스는 제거가 되고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정 크기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가변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만큼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선언을 할 때는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var는 varying의 var입니다.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저장할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에 varcha4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렇게 선언된 애트리뷰트에 a를 저장하면 그 a만 딱 저장을 하고요. 한국이라는 문자를 저장하면 딱 그만큼만. 그래서 고고고고도 마찬가지고 wow도 마찬가지고 딱 그 크기의 문자열만큼만 저장을 해요. 그러면 varcha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RDBMS에서 varcha와 char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를 봐도 varcha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때의 스토리지 상으로 이점은 있겠지만 시간적인 성능이 cha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MySQL에서는 폰넘버 같이 이렇게 문자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har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문자열의 크기가 가변적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얘는 이제 MySQL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년째 개발을 하고 있는 현재 네이버 개발자. 경력이 한 12년 정도 된. 그리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면 얘는 아주 길이가 긴,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글자 수가 매우 많을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큰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PostgreSQL에서는 이 텍스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MySQL에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미디엄 텍스트나 롱 텍스트예요. 타이니 텍스트나 텍스트는 varcha랑 동일하거나 varcha보다 작은 길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미디엄 텍스트나 롱 텍스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년, 월, 일을 표시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타입은 date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시, 분, 초를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time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3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시간이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3자리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표시하고 싶다면 그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24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를 표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MySQL에서 2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